좀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 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지금 강연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유지나 발전은 성장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정책의 중요함과 해외에 나와 계시는 동포들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함께 이해하고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4일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이미 좀 전에도 되게 괴롭힘 당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뭐 좀 특별한 결론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도 이렇게 외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신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트랙 2 세미나이기 때문에 결론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차원의 브레인 스토밍을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그 정부 간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한 것이 오늘 이제 그 프레스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나온 것인데, 거기 보면은 좀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맥락과 방향에서 대북 정책과 북미 관계가 조정이 되고 또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과 북, 남과 미국 이렇게는 만난 일이 있었지만 남북 미국이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밝힌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새 쌍방이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민간 차원이지만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비자 발급을 통해서 만들어 줬다는 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조지아에서 비슷한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참석했던 분들은 이런 유사한 컨퍼런스가 있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 행사장 밖에 학생들 몇 명이 피켓 들고 시위한 사람도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 이 회의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예, 아까 예. 해외식 할 때 밖에 그 UJ 학생 2명이 서서 뭐라고 했었더라? 뭐 다른 얘기도 하지만 인권 얘기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한국에 지금 북한 인권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빨리 통과해달라 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학생들도 참가를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캔슬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는, 지금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의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인권법안이 지금 법사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민주당이 한나라당 제출의 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좀 타협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동포애를 발휘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이 북한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법원을 만들어 본들
북한의 인권 사정이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북한 인권법을 동포와 인도적 배려에 대한 규정 없이 지금 한나라당 안대로만 강행 처리를 하게 됐을 때는 북한의 반발과 또 북한에 대한 그 반문,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문만 더 갈등만 더 유발을 시킬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열리는 재선거 관련해서요.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그 교포 사회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좀 문제점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재동포에게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실적으로 보장하는 재동포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선거라는 것은 국내에 있어서도 지지와 반지지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상당히 있는데, 해외에서 동포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지지와 또 반대를 놓고 동포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사실상 큽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서의 한인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대와 결속이 이미 만들어졌고, 또 한인의 높은 정치적 수준과 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서 동포 사회에 큰 갈등과 반목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참정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미 미국에서 새 터전을 잡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한테 괜히 헛바람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법리적인 이론적 측면과 또 선거권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그런 말씀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권리로 참정권을 얻는 것하고 또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 동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애틀랜타 교민들한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식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애틀랜타 주민들이 한 10만여 명 되신다고 그러는데, 한인 사회가 서로 우리 동포들의 이해와 또 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바람직스럽고요. 지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더 키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 특히나 아틀란타에 계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더더욱 미국 사회에서의 정착을 하고 성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도 같이 불러주신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우리나라 만세
마이크가 안 들어와요. 이걸로 하세요. 저희 애틀란타 민주연합은 그 상임 대표가 둘입니다. 다른 단체와는 달리.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제약해서 그 우동성 회장님을 추가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두 분이지만 인사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을 모시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은 항상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한 인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단체가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저희 민주평화통일 애틀란타 한인연합은 지난 7월에 애틀란타에서 출범을 했고요. 미주 지역의 그 대도시 지역, 중도시 이렇게 해서 10개 지구가 같이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이게 정치단체가 아니냐 해서 뭐 당선전이나 뭐 이런 것만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보다는 재외선거법이 시행이 돼서 그 재외동포들한테도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많이 참여해서 재외동포들의 파워를 키우는 그런 홍보를 저희가 물론 하고요. 또 한국과 미국의 인적 교류와 또 여러 가지 뭐 재외동포들한테 유익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대표를 보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그 한국의 한나라는 게 전제의원인가 있나요? 요즘 뭐 그냥 막 그냥 같은 여당이 같은 막 저기 야당이만 저기 되게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게 구차한 소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축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올해 당선되셨습니다. 유진철 회장이 나오셔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철입니다. 제일 먼저 박주선 의원님 애틀란타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박주선 의원님은 제가 오늘 어저께 제가 처음 우리 지면으로 봤는데 참 인상이 참 인자하시고 역시 다선 의원 하실 그 임무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참 지면으로 봤지만 참 정감이 가고 참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박 의원님께서 오늘 저녁에 떠나십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폐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축해서 빨리 메인 그 이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박주선 의원님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소실껏 한국 흔들림 없이 한국 민주화, 평화, 인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런 기초 안에서 또 우리는 아틀란타 동포를 대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까지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더 많은 우리 국내외 동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뉴스 본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밤 비행기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차도 있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박주선 최고위원을 모시고 있는 김중환 보좌관입니다. 저희 박주선 최고위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님이시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앞서 잠깐 조금 정보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만 3번 구속에 3번 다 무죄를 받는 신화적인 권한과 역사의 기록을 갖고 계셔서 그런 정치적인 탄압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3선 내지는 4선으로 보고 계시지만 실제는 16대하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그리고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주선 국회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탁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자유총연맹 행사와 겹쳐가지고 금주하고 이런 업무상으로 바쁘실 텐데 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유진철 총연합 회장님까지 오셔서 강의 말씀을 주시도록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석종 전영현 회장님 비롯한 민주평화 통일 아틀란타 한인연합회 간부님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민주당이긴 합니다만은 지도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틀란타를 와가지고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일일이 찾아뵙기는 어렵고 그러나 또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저의 예의를 갖추고 동포 여러분이 또 그래도 예의를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미국을 자주 오셨던 분 여러분에게 정보를 여쭤봤더니 여론단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수 동포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사만 드리고 오늘 그런 계획으로 왔었는데 저희 가분하게도 기왕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강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이 계셔서 주저없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이번 아틀란타를 방문하게 된 것이 조지아 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주최를 하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아 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초청을 받았고 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 입국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UN 대표부에 북한 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반경 25km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반경 25km를 벗어날 수 없도록 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거 8사람이라는 대표단들에게 비자를 발행해서 미국과 북한,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견해를 발표를 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작은 만남이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하루빨리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겠다. 정상화되는 방법도 절대로 전쟁으로는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각 나라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상호 이해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루빨리 조속히 힘을 합해서 정상화하는데 민간 차원이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회의였고 그런 결론을 냈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저를 소개하는 자체가 또 이 결례가 됐습니다만 저는 원래는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수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한 20여 년간 공직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 선거 전에 출마하셨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DJ 피자금 수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던 사건을 고발하게 됐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청와대로 부르셔서 저는 평생을 검사로서의 공직을 마치려고 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군사정권이었고 영남정권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좀 검사로서는 대단히 요직을 배명을 받아서 참 좋은 편파 속에서 역할을 했었고 반드시 저 사람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항상 그렇게 평가가 됐고 저에게도 현직 총장이나 장관이 만나면 박 총장하고 부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청와대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사양을 했지만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과 인사수석 비서관 역할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진 총애와 신임을 받았고 또 그분의 역사적인 철학을 제가 또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3번 구속을 당해서 3번 다 무죄를 받고 저 사람은 이제 안 됐기는 참 안 됐고 대단히 불쌍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인생은 하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역할을 다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제가 제 길에 대해서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2번이나 하고 있고 또 제가 전국적으로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박근혜를 눌렀다 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는 한때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진행이 됐고 박수영이가 펼치는 인간적인 드라마 이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클라이맥스를 맺어서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3일 날 SBS에서 출세만세라는 그 프로그램이 1월 3일 날 밤 11시 20분에 걸쳐서 3부작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와 용기로 세상을 헤쳐놓은 사람을 몇 사람을 선정을 했었는데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법고시 수석학교를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을 소개를 받았지만 그런데 정치적인 과정에서 그런 상황을 받으면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으로부터 정말로 미안하고 안 됐다는 사과를 제가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인사에서 여러분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제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고 그래서 얼마나 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유준천 회장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80%를 다 하셔버려가지고 사실상 뭐 드릴 말씀이 적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20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세계의 안방을 홀 들쳐내고 국경을 허물어서 이제는 글로벌 원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곳이 잘못된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만 잘 되기를, 또 미국 속에서만 나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자족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교역량으로 볼 때 금년 목표를 수치를 합해서 1조 달러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을 해서 중국이 수출국 1위고 미국이 이제 2위가 되고 일본이 3위 등등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준비 계획 가능성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고 세계의 평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고조가 돼가지고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버리면 작게는 한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에는 이미 주식시장이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50%를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거나 안보가 불안하게 되게 되면 한국 경제가 파탄이 되고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는데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어서 하루아침에 손해를 보더라도 외국 자본을 회수를 해서 나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한국 경제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불안한 나머지 자본을 급격히 회수를 하는 바람에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로 떨어져가지고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 여기까지 세계 경제 대국 13위 반열까지 올랐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하니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서 지금도 정전으로서 전쟁은 일시 중지가 되어 있지만 언제 또 다시 시작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도발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보더라도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자유민주국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화는 언제 순식간에 깨져버릴지도 모르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 공기 속에 산소가 무한히 제한 없이 공급이 되고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만은, 소극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의 평화는 이렇게 우리 경제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정상화가 돼가지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진정한 평화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추정시가로만 보더라도 약 7,000조에 달하는 북한에 있는 지하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중국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회의하는 경우에 북한 대표단에게도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지하 광물 자원을 중국에게 모든 개발권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 항에서 바뀐 그 견해를 전달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데 북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남한이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아가지고 협력을 또는 화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 아니라 어떤 나라에게도 우리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북한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밀착이 되고 편향이 되는 현상이 바로 중국과의 북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6일을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메일을 증명하려고 해가지고 북한의 광물 자원의 개발 현황을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을 기사해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관계가 정상화되게 되면 우리가 가서 해외 자원 획득을 위해서 자원 해결을 한다고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지척에 있는 그 많은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고 싼 값을 얼마든지 해결해 올 수 있는 그것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기회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만 해결되면 부산에서부터 중국 횡단철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 등등 유럽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부산에서 출발된 물류 협력의 혜택을 우리나라가 만들고 그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휴전선에 막혀서 이미 또 지금은 남북 관계만 정상이 되게 되면 이미 철도가 깔려 있어가지고 유럽까지 아시아 전역을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한국이 가스관을 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인 안정적 가스 확보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 땅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돼야만이 그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기회도 엄청납니다. 북한을 통과해가지고 연해주를 통한 우리 새로운 한국시장 개척은 눈부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불꽃이 뻔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와 관련된 남북관계의 문제를 상당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대북 정책이 실패가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과 정상화를 하고 따기를 맞더라도 머리를 숙여가면서 정상화를 내걸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토론을 할 때도 한나라당 쪽에서 왔었고 미국 쪽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박수선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 특별히 국회의원장인데 일방적으로 편향된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텐데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의 원칙에 이끌어간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보수냐 또는 진보냐 우냐 좌냐 이것을 대한민국에서는 구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구별할 실력도 없는 데다가 이미 보수 좌우파 논쟁은 진보 논쟁은
냉전적 사고에서 기초해가지고 세계적인 사회는 이념론적인 퇴조를 하고 실용으로 국가이익이 어떻게 관철되고 국민을 어떻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냐 이념이라는 것은 개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언론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논쟁 속에서 우리가 늪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우를 보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거나 국회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원칙과 제 지식과 제 기준에 의해서 현재의 대북 정책은 정말 고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고 전 세계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국민소득 1인당 3,000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함께 러시아, 일본과 함께 육자회담이라는 회담 회원국으로서 2002년도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년이 다 되기까지 초강대국 미국 자존심이 그렇게 여전히 훼손을 당하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자회담 당사국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핵을 없애지 않으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3,000불을 국민소득도 보장할 수 없고 더 이상 북한과의 거래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대북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지 그건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구호일 뿐이지 그것은 마치 의사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발행한 처방전이 아무런 약효도 없는 필수하게 불과한 그것이지 달리 뭐라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국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세계적인 위상으로 보나 북한과는 이미 게임의 상대를 북한으로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능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 남한이 자존심 경쟁으로 모든 면에 똑같이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의 본인이 어떤 사태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따귀를 얻어맞아도 귀여운 손자가 할아버지를 때리게 되면 얼마나 할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때린다 하면서도 얼마나 예뻐하고 뽀뽀를 합니까? 그런데 또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게 되면 약자를 폭행했다고 해서 범법자 취급을 받고 범법자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북한이 비이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방치를 해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불장난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극히 위험스러운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 빌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굴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힘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달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은 비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자존심을 발휘하는 현명한 지혜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핵 개방 3천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북한이 그대로만 따라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보다 더 좋은 구호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을 바꿔가지고 병원도 바꾸고
국정함정도 바꿔서 다시 치료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빌고 불고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 파악과 논리에 대한 비약이고 잘못된 것이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안 내버려졌고 미국이 안 내버려진다고 해서 북한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앞으로 100년, 150년 이후에 북한이 더 버텨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힘들면 이제는 잘못했다고 비겠지라고 하지만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가난 때문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통일하다고 나서고 항복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군데도 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북한이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여기서 미국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이렇게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버릇을 고친다고 이렇게 헷갈리 되겠느냐. 안보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응징을 해서 다시는 도발하게 되면 이 엄청난 결과가 되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자초지화의 지혜를 북한을 하여금 인식을 시키게 한다. 그래서 북한이 조그만 도발로 큰 피해를 당할 거기 때문에 도발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안보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에서 틀렸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가했을 때는 작은 도발이고 우리가 그렇게 응징할 때는 큰 피해를 줄 수는 있다 치지만은 북한이 아무리 작은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먼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좋은 의사는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나가고 병을 막아줍니다. 이미 병이 들어온 다음에 치료를 해주는 의사는 예방을 해주는 의사보다는 실력이 부족한 의사입니다. 우리가 적든 크든 피해를 당하는데 그런 적든 크든 그 피해를 아예 안 당한 것이 낫지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보다 몇 값짜리 보복을 하는 그 정책이 낫겠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이미 물린 사람은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독사를 잡는다고 11법석을 치고 결국 독사를 잡아가지고 죽여본들 우리 몸에 퍼져있는 독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맥갑절로 응징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는 풀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북한이 그런 나라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이 미치는 짓을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일관성 있게 달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겁도 줘보면서. 그런데 달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아니면 으름장도 놓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이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고 북한이 빌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빌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금강산에서 방광가스 사건이 나니까 금강산 방광 단절시키고 그러면 금강산에 들어가는 외화가 중단이 돼가지고 북한 경제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방광가스 사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돌아온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46년의 군 장병이 수몰이 되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던 잠수함이 두 동강에 나버리고 대응 한 번도 못하고 또 6.25 한국전쟁 이후에 본토가 최초로 공격을 당하는 연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응사항을 했는데 북한의 포진치에 대응을 하도록 자유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 좀 논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응사도 못해버리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보다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적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해야 될 역할과 그 가장의 역할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르다고 봅니다. 내 처자식을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인 가장은 밖에 나가서 빌 수도 있고 눈물을 호소할 수도 있고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별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자존심만이 최상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비유만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친놈을 대할 때는 미친놈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을 정상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상인을 대하듯이 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이성적인 이상한 정신 나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처방전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상인에게 정신병도 없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처방전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병자 앞에 지나가다가 얻어맞고 오면 때리는 정신병자를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얻어맞은 사람한테 그 미친놈 옆에를 무엇 때문에 걸어가서 얻어맞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얻어맞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력이 있고 우리가 한미 동맹도 있고 전쟁을 하면 북한하고 게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이 때리면 우리는 안 도합니까? 서로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시기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 이게 본들 사람 수십만 수백만 죽고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평양 없애버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방법이 맞겠느냐?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자고 유엔 결의안을 다른 나라에 제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 인권 개선안이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수용을 안 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용도 없는, 다시 말하면 실효적인 강행성도 없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의 반발과 그에 대한 강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지혜스러운 일이 아니라 해가지고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는 유엔 결의안에 당당하니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엔 결의안을 찬성했습니다. 전부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인권이 개선이 됐다 한다면 100번이고요. 이제까지 북한 인권이 나빠진 것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 나빠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면 그 법이 김정일이가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고 시행해 줍니까? 괜히 북한으로부터 반발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일이지 실제로 북한 인권상이 개선되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 인권을 진실을 개선하려 한다면 굶어 죽어가는 동포에게 쌀이 남아가지고 동물용 사람으로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쌀을 보관할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5천억이 들어갑니다. 이 쌀을 동물도 먹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몇 년이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 쌀을 북한을 줘가지고 굶어 죽어간 사람들을 배불리는 못하지만 기본 영양은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우리가 남아 돌아가는 쌀을 지어내자는 것이지 없는 쌀을 빚내다가 세상을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을 하려고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있다 한다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법률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일에 이 상태에서 북한 동포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그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북한 경제가 저렇게 형편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흡수 통일이 된다고 해봅시다.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엑서더스를 이룰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 전부 고쳐줘야 됩니다. 의약품값이 얼마나 들 것이며 병을 몇 수백 개를 얼마나 지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 비용을 선 지출하는 효과도 인도적 지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국 만에 오셔가지고 성공도 거두시고 성공에 가는 가정이 계십니다만 그 헤어진 고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만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에 갈라져 살고 있는 동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만나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죽기 전에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2만 8천 명이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 인구가 80%에 달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6년이 지났는데 4만 8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상으로 하루에 약 12명 정도가 세상을 떠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신청자들 80% 이상이 80세 고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쌀을 주라면 쌀을 주고 의약품을 주라면 의약품을 주고 다른 걸 잘하면 다 해서라도 인도적 지금 배려가 가장 큰 부정과 같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유정자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돌아가신 분들이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를 놓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갈수록 호전이 될 것이고 성장이 될 것이라 합니다만 조그마한 나라 그리스 경제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엄청난 요동치는 불안이 지금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설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안 하겠지 하는 요행 이것을 바라보면서 근근히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휴무에다도 문제를 삼게 되면 나는 결국에는 노동을 치는 정도를 넘어서 한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카에다 미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죽음을 각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김정일 말 한마디만 듣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행동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은 북한 사람들이 절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해가지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화해 교류 협력 정책으로 북한에 1000개가 넘는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공장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평도에서 2번이나 이 정도까지는 3번이면 그렇게 전쟁을 꼭 일으켜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장병들을 그렇게 6명이나 연평이 2차 대전에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못할 놈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NLL을 두고 서로 어획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시선 해경이나 군함이 없으면 저쪽도 우리 쪽 밑으로 내려오고 우리 쪽도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충돌이 빚어지고 그러는데 서로 사격과 포격을 하게 되면 조상가 커지니까 백길이 부딪혀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못 내려고 막고 하는데 북한 군함이 한국 군함과는 규모와 성능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첫 번째 대전은 배하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우리 배가 크고 힘이 세니까 확 부딪히면은 거기 들어있는 생필품들, 군사용 넣는 그 와장창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자존심이 상해버리니까 이 개새끼들하고 총을 쏘아버린 것이 일체되는 원인이었다. 그런데 자기들 말은 안 합니다. 아까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40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싸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최첨단 장비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국방비가 1년에 30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2차 대전은 왜 그러느냐? 그런 앙금이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부딪히고 하고 그러는데 생포품이 와장창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남이 먼저 쏘았는지 저쪽에 쏘았는지는 우리 쪽은 남이 아니고 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말로는 18살 먹은 수병이 있었는데 나무 공격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먼저 선제 사격을 당해가지고 그 애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남한을 공격이 있을까 싶어서 그 함장 항상 자기 총괄 역할을 하려고 가로막고 싸우고 있는데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애가 죽어버리니까 함장이 정신이 헷가닥 가버려가지고 전문 공격이나 이래가지고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바로 미안하다고 조치를 내린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랬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것도 김정일이가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도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우발적인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언제 이와 같은 한국과 상황이 깨뜨릴 위험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퍼주기만 하고 그래서 달라진 것은 없고 죽어서 딱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첫째로 햇볕 정책을 안 쓴 이 정부 돌아가서 3년 5개월 동안 썼던 정책 때문에 했다면 햇볕 정책을 바라지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연평해전을 와버리고 천안함 사건을 와버리고 방제 사건을 와버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5.24 조치를 통해 가지고 연평도 사건이 나니까 천안함 사건이 나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인들 천여 명의 기업이 우선 방북을 불허해버리고 대금 결제를 못하게 해버리고 투자를 못하게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웠던 공장이 돌아가는 건지 썩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부 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하고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부에서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하게 되면 이점이 많으니까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평화를 가꾸는 일이고 만드는 일이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5.24 조치는 우리 경제인들만 죽이게 된 것이지 북한도 손해는 일부 있지만 무슨 득이 되느냐. 그걸 좀 해제해달라고 하면서 그분이 자료를 가져온 중에 김경태 회장님이라고 북한 평양 근교에 방적 공장을 우리나라 돈으로 150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엄청난 기공식, 중공식을 하고 그랬었는데 와서 자료 가져왔어요.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들어서 금년 7월까지 북한에
해준 것이 2조 4천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득을 남겨가지고 세금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조 4천억 원이다. 그러면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관계에 대해서 연유가 돼서 벌어들인 돈으로 북한을 도와본들 새로운 생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지경이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한 것도 천안함 문제, 연평사건 문제, 앞으로 국가안보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새로운 방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들어줬을까요? 그러니까 후회가 만큼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48,000명 근로자들 고용 당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임금 한 사람한테 평균 80달러도 안 되는 그 임금 벌어먹고 있는데 개성 인구가 20만 명인데 지금 48,000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대는 근로자라고 생긴 것은 싹스를 해가지고 지금 개성공단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공장이 조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숙사를 지어주게 되면 이제 더 멀리까지 있는 근로자들 모아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가동시키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부 예산까지 잡는 대로 이 정부 들어와서 안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근로자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개성공단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돼가지고 좀 지장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제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성공단에 근로자들을 공급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성의껏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개성에 있었던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들 이런 것이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전부 도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남한은 그렇게 하면 개성공단 문제를 들고 나온다.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났고 연평도 사건이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 1000명이 들어가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병 보존을 한다고 300명으로 줄었다가 요즘 5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만 500명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공장 가동이 그만큼 지장을 받게 됩니다. 기업인들 맨날 찾아옵니다. 해결좀 해달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1000명을 놔두게 되면 북한이 혹시라도 불통 조치를 해버리면 1000명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많겠죠. 그러면 500명으로 줄여버리면 그리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500명 고통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을 더 늘리면 가혹한 조치를 하려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가 유지가 되고 더 발전이 돼야만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포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안전에 대한 염려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북 정치과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모시고 또 여기 평통 자문위원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정말로 현실에 입각한 그 평통 자문회의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 선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호남 사람이니까 민주당, 경상도 사람이니까 어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 조국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맡겨야만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속에서 기양에 어렵게 취득했던 선거권 항상 그렇게 힘들어서 그 순간 기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면서까지 원거리에서 선거를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 뜻 없이 내포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와가지고 투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양에 여러분이 주어진 선거권을
값지게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정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제는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강연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스테이크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앞으로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입법적으로 올해는 가장 앞장서 일하겠다 말씀드리고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당을 떠나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건설과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내용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국에 가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세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국 신문은 모르고 네, 거기서 하는데 제 케이스는 지금 안 되면 그 유화적으로 그냥 뭔가 싸우지 않고 원내 당국이 좋은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점을 나쁜 게 없으니까 이런 유화 정책을 많이 얘기하시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을 봐가지고 과연 그 유화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말씀까지 안 들립니다. 네? 요점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무슨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는 지금 유화 정책. 저게 싸우지 말고 그냥 저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서 오목행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유화적으로 원내 나누듯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좋은 말씀은 저 참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question 지금 한국 통일 문제가 한국, 남한 두 세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러시아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한 권력 관계에서 뭔가 협조가 안 되면 가능하지 않은지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한국과 한국 통일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참 의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 상원 정책국장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북한이 대결하고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유화적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서 계속 따귀를 때리는데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얻어만 맞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버르장물을 고치도록 한편으로는 강하게 회초를 들고 한편으로는 회초를 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자는 것이 제 주장이지 북한에게 지금 남한은 아무리 이놈들이 도발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군사적인 대응을 안 할 것이다 해버리면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는 절대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통일 문제는 우선 남북한이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첫째 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걸음마를 하면서 일어서고 넘어지고 한 발자국 뛰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 사람이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 걸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끝내 걸은 것처럼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일어나고 나는 다시 걸어다닐 생각을 안 해버리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는 그 목표만큼은 버려서도 안 되고 그 목표를 잊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슈퍼파워 한국,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사람들 입장은 어떠느냐. 첫째로 이 세 사람들은 나무집 잔치에 쉽게 축하객으로 가고 박수만 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에게, 한국은 또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자기들의 자국을 위해서 주장해야 되고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활용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양 군사 강대국 중국과 미국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어버리면 완충지대가 없어져가지고 바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은 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북한 자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걱정스러운 것이 이러다가 남북한이 담쌓고 있을 때 중국하고 북한이 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어찌 되느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이 손을 잡고 통일국가 되게 되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특권이나 이득을 상대적으로 또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통일할 수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독일 통일을 할 때 소련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나토에 파병되어 있던 군사 막사까지 다 치워주면서 소련 동의를 받아낸 것처럼 우리 통일은 우리 스스로만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주변의 자국의 자강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집요한 노력을 하게 되면서 통일은 성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에서 봐도 제가 대표로 질문 하나 드리고, 박영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이번에 FTA가 미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만 남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여당, 야당에서 서로 대내야 안 되는 이런 장론적인 얘기 많습니다. 앞으로 FTA 비준 한국 국회 통과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 점 좀 얘기해 주시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다음 FTA는 이대로는 안 된다,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렇게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비준이 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준이 뻔히 될 걸 알면서 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느냐? 그렇게 비판합니다. 또 민주당 정부 때 만들어놓은 협정 체결 문안이었는데 왜 그런 거냐? 또 재협상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한 결과도 민주당이 주장한 만큼 그렇게 한국 측에 불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FTA는 누구의 힘에 의하든 간에 한국에서도 발효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러면 그렇게 강력 투쟁을 하느냐? 첫째로 미국 힘 때문에 비단 대한민국만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FTA를 체결하는데 너무너무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말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FTA하고 저촉되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한국 기업은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헌법상 FTA가 국내 국가 간 국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흐름을 갖는다고 헌법 6조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법은 FTA가 한미 FTA가 물론 한미 FTA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FTA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법 아래에 있습니다. 주법 아래에 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의 한미 FTA 내용이 저촉이 되어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조항이냐면 FTA가 비준 발효될 시점에 있었던 정책을 바꿔서 비준한 이후에 FTA 체결 당사국인 미국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법을 고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침, 역진, 방지 조항으로 등등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쳐라, 재협상하라. 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산업 보호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한 다음에 해라. 그것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농업계를 비롯해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FTA가 만능이냐, 제대로 된 FTA를 체결했을 때 만능이 되는 것이지 그냥 FTA면 체결된다고 해서 그냥 만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FTA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 EU FTA가 체결되면 매달 3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가 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흑자는커녕 1억 달러 이상씩 적자를 나고 있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역 수지가 33억 달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런 반대를 통해서 주장 한 번도 안 해버리면 다음에 중국하고 FTA 체결하고 일본하고 해야 되고 다른 나라 했을 때 이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너희들은 여당의 어떤 정부에서 체결만 해버리면 야당 무조건 동의하고 숨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자 밀고 나가게 되면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지금 불평등한 문제를 미국에서 협상문은 고쳐주지 않겠지만 다른 양해각서라도 부속서라도 합의를 해가지고 봐라 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어떻게 다른 각서라도 교환해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향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들이 수없이 이게 이제 조례가 무효가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말로 고생해서 어머니가 피를 팔아가지고 등록금